캄보디아와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검은 돈으로 세워진 범죄 카르텔은 자신들의 자금줄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은행들도 그들의 돈 세탁을 막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이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단 1초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사용한 경제 핵무기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나라를 파산시킨 대한민국 사이버 금융팀의 소름 돋는 작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 블레이크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30년 가까이 동아시아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분석가로 일했고 지금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돋보기를 들고 세계의 판도를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세 개의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그리고 서울의 시간이죠. 저는 늘 세 도시의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의 균형을 주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유독 서울의 시계만이 홀로 멈춰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적어도 저희 워싱턴의 시각에서는 그랬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곳들에서 터져나오는 소식들에 비하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몇몇의 실종 사건은 저녁 뉴스의 한 귀퉁이를 잠시 채웠다가 사라질 그저 그런 해외 토막 소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이들이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와 같은 분석가들의 눈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원들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젊은 천재들, 국가의 명운을 짊어질 두뇌들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명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자산에 대한 명백한 위협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제 동료인 마이클은 서류를 넘기며 건성으로 말하더군요. 캄보디아라. 한국에게는 꽤 곤란한 일이겠군.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유감 성명을 내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겠지.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것이 워싱턴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힘의 공백지대인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 거대한 용과 흰머리 수리가 힘을 겨루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너무나 짧고 무디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의 그 무심한 단정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워싱턴의 고질적인 근시안, 즉 강대국의 논리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오만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한국의 조용한 인내를 무력함으로 오판했다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판을 뒤집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제 우려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직감은 아마추어의 푸념으로 치부될 뿐이니까요. 한국 정부의 첫 번째 대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신속하지만 지극히 교과서적인 방식이었죠.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푸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내무부 청사를 찾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짧게 타전되었습니다. 영상 속 대사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외교관 특유의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우방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외교적 수사라는 포장지마저 벗어던진 날 것 그대로의 조롱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내무부 장관은 푹신한 가죽 의자에 온몸을 파묻은 채 마치 먼지라도 털어내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회의에 배석했던 저희 쪽 정보원을 통해 전해들은 그의 첫마디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 방은 중국 자본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과시하듯 벽마다 번쩍이는 금장 장식이 가득했고 장관의 손목에는 방의 불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값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니 잠시 바람을 쐬러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푸놈펜의 밤은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굳은 표정으로 실종된 연구원들이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의 감시 카메라 영상 자료를 재차 요청하자 내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펼치며 어깨를 으쓱했다고 합니다. 아, 감시 카메라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날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대의 모든 감시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연과 신의 뜻이라는 단어 속에는 칼날 같은 비웃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리가 범인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무실 벽에는 캄보디아 국기보다 더 큰 중국 기업의 기념패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부패한 군부와 손을 잡고 캄보디아의 검은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복합기업 프린스 홀딩스가 증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프린스 홀딩스의 실질적인 주인은 흑룡회라 불리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조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중국의 자본으로 건설 중인 새로운 항만과 고층 건물들을 자랑하며 캄보디아의 빛나는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그의 연설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곤 한 외신 기자가 조심스럽게 한국인 실종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총리는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로 송출되는 카메라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일탈 문제로 위대한 우리 캄보디아와 진정한 친구인 중국의 관계를 회방 놓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회견장에 있던 다른 나라 기자들조차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향해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수위를 아득히 넘어선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투자를 하고 의심 대신 신뢰를 줍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제 연구소의 동료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한국이 제대로 따기를 맞았군. 중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아주 기고만장하군. 모두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보고서에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동남아시아 내 외교적 영향력의 한계를 절감. 실효성 있는 대응카드 부재. 이것이 냉정한 현실 분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침묵에 잠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술 강국 한국 지정학의 현실 앞에서 무릎 꿇라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세상은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분노에 찬 시위나 격한 항해 성명 발표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의 침묵이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침묵을 무기력한 체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조용한 분노야말로 폭풍 전야에 부는 바람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외부와는 철저히 격리된 한 지하 벙커. 그곳은 대한민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심장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암호들과 위성지도, 그리고 복잡한 연결망 그림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앉아 있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된 채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외교부 소속의 5급 사무관. 그의 직함은 그랬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으로 보였고 헐렁한 셔츠에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은 영락없는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공무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고 살아남은 늙은 장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미동도 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튀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재가가 떨어졌다. 지금부터 작전명 에코 체인버를 개시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원들의 손놀림이 일제히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캄보디아의 통신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중국제 최신 통신 장비의 보안 체계는
이곳 사이버 안보센터 요원들 앞에서는 얇은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벽을 부수는 것과 같은 요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다른 물에 스며들듯 조용하고 흔적 없이 캄보디아의 디지털 혈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모든 유선, 무선 통신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오가는 비밀스러운 대화들, 내무부 장관이 프린스 홀딩스로부터 뇌물을 전달받는 통화 기록, 그리고 실종된 한국 연구원들을 어디에 감금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울의 지하 벙커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 상공에서는 또 다른 눈이 조용히 뜨이고 있었습니다. 시험 운용 단계에 있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저희는 그것을 KPS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위성들 중 하나가 조용히 궤도를 수정하여 캄보디아 상공에 고정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 위성의 진짜 성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국의 위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평화적인 목적의 위성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위성이 보내오기 시작한 영상 정보는 미 중앙정보국조차 경악시킬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기술력은 저희가 가진 그 어떤 첩보 위성의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 한복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시설을 0.1m, 즉 10cm 오차 범위 내에서 식별해냈습니다. 위성은 그 건물의 지붕을 투과해 내부의 열감지 영상까지 전송해왔습니다. 지하 3층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무장 경비원들의 움직임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생생하게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납치된 연구원들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의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오만함과 한국의 외교적 무력함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사태가 동아시아의 정세에 미칠 미미한 영향에 대한 예측을 담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보고서였죠. 이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 보안 통신망으로 암호화된 짧은 전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서울. 제가 국무부에 있을 때부터 연을 맺어온 한국의 믿을 만한 정보원이었습니다. 그의 전갈은 늘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항상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시죠, 앤드류. 이제 곧 첫 번째 메아리가 울릴 겁니다. 메아리라니. 저는 잠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는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 무대 감독이 제게만 살짝 윙크를 보내온 것과 같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아리가 한 나라의 금융 심장부를 어떻게 멈추게 만들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던 힘의 규칙이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의 시계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모두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워싱턴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캄보디아의 금융망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제재 이후 세상은 숨을 죽인 채 서울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물리적인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추가적인 경제 제재라든가 외교적 고립을 위한 압박, 혹은 최악의 경우 제한적인 군사적 행동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넣고는 그 파문이 가라앉기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렀지만 서울에서는 그 어떤 공식 성명도 추가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서서히 다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패가 전부 드러난 것일지도 모른다. 제 동료 마이클은 어느 날 아침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와 제게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앤드류, 보게. 이게 한계였던 거야. 첫 번째 공격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걸로 끝이었어. 인질들이 잡혀있는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걸세. 캄보디아는 이제 시간을 벌었고 결국 외교적인 협상 테이블로 한국을 끌어낼 수밖에 없을 거야. 자네도 알지 않는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법이지. 그의 분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의 기류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초반에 너무 강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인질이라는 역풍을 맞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힘이 다해 멈춰버린 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먹잇감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놓고 그 육신에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섬뜩한 평온함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지하 벙커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분석가도 상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단계의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거대한 화면에는 더 이상 복잡한 금융망이나 위성지도가 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몇몇 인물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이 기록된 상세한 정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내무부 장관, 군부의 실세, 그리고 프린스 홀딩스의 회장. 단 4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의 혈압 수치와 심박수 변화 예측 그래프, 개인적인 통화 습관, 심지어는 선호하는 차의 종류와 은밀한 취미까지 마치 살아있는 인간을 해부해 놓은 듯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수준의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작전을 총괄하는 5급 사무관은 요원들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들의 돈줄을 쳤다. 그것은 저들의 혈관을 막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뱀은 혈관이 막혀도 한참을 꿈틀거리는 법이지. 진정으로 뱀의 숨통을 끊는 것은 머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몸뚱이가 스스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저들의 금융망이 아니라 저들의 의심과 탐욕이다. 우리는 저들의 귀에 오직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속삭임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속삭이는 칼날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란한 폭발은 이류의 공격입니다. 진정한 고수의 공격은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이 작전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캄보디아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며 단순히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 4사람의 관계,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라는 접착제로 겨우 붙어있는 허약한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이음새를 보이지 않는 칼날로 조용히 베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은 군부의 실세인 장군을 향했습니다. 그는 총리의 오랜 동지였지만 내심 총리의 무능함과 탐욕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팀은 그동안 확보한 총리의 실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하나의 음성 파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총리가 자신의 숨겨진 정보와 나누는 비밀 통화처럼 꾸며졌습니다. 단순한 목소리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즐겨 쓰는 단어, 문장이 길어질 때의 미묘한 숨소리,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아주 희미하게 빨라지는 그의 말투까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재현해낸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총리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였지만 이제 그들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비밀 통신 장치를 통해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메시지를 재생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총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개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이번 사태만 잘 마무리되면 군대는 내 직속 친위대로 재편할 거야. 그 노인네는 조용한 시골의 땅이나 조금 떼어주고 연금이나 받으며 살게 해야지. 감히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말이 많아졌어.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장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일까? 함정일까? 하지만 총리의 목소리 톤, 그 특유의 비웃는 듯한 억양, 그리고 최근 자신을 대하던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한번 싹 트자 맹독처럼 그의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부관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 방위 사령부의 모든 병력을 현 위치에서 대기시켜라. 나의 명령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총리 관저의 움직임을 주시해라. 그의 명령은 쿠데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캄보디아의 군대는 더 이상 총리의 군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속삭임은 거의 동시에 내무부 장관을 향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이 병적으로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그가 스위스에 숨겨둔 비밀 계좌의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관의 개인 전자우편함으로 마치 스위스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된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실제 은행의 양식, 로고, 심지어는 담당 직원 이름의 철자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고객님께 귀하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거액의 자금 인출 시도가 감지되어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계좌를 동결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조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로 돈이 인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장관에게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노리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3명뿐인데. 총리? 장군? 아니면 프린스의 그 교활한 늙은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비밀 금고로 달려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파트너들에 대한 믿음은 단 한 통의 전자우편만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충복들을 시켜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행정 시스템은 그 순간부터 국민이 아닌 장관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속삭임은 프린스 홀딩스의 회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뒷골목의 생리를 통해 살아남은 의심이 많은 늙은 여우였습니다. 그에게는 조작된 음성이나 거짓 전자우편 따위는 통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팀은 그에게 진실의 일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청한 내용 중에서 총리가 내무부 장관과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를 편집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총리는 프린스의 늙은이도 이제 한물 갔어. 이번 일만 끝나면 더 젊고 힘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지. 언제까지 저 늙은 여우에게 우리 목줄을 맡겨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이 녹취 파일을 흑룡회의 경쟁 조직에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경쟁 조직은 이 파일을 즉시 프린스 홀딩스의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녹취를 들은 늙은 회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범죄 제국을 저해송이 정치인이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시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던 모든 불법 사업의 자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되던 뇌물도 총리의 정치 자금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 정부도 군대도 믿지 마라.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해라. 불과 24시간 만에 철옹성 같았던 캄보디아의 부패 카르텔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리는 군대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내무부 장관은 국정보다 자신의 재산을 챙기기에 바빴으며 그들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범죄 조직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고립된 늑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정보 채널들은 온통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정보들로 가득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군대의 이동, 고위 관료들의 해외 도피설, 그리고 푸놈펜 암흑가의 세력 다툼. 그 어떤 정보도 서로 연결되지 않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실타래가 제멋대로 엉켜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바늘이 움직이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그 바늘은 엉켜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꿰어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오가매는 거대한 매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푸놈펜에서는 뱅크런 같은 대규모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가장 높은 곳, 그들만의 성체 안에서는 이미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는 오직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군. 그들은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건물의 설계도를 손에 넣고 가장 약한 기둥 몇 개를 조용히 빼냈을 뿐입니다. 이제 저 거대한 건물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운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권이 마지막 발악으로 인질들의 영상을 공개하고 국제연합으로 달려가는 것은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붕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내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배를 전 세계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푸놈펜에서 울려 퍼진 첫 번째 메아리는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심장이 멎는 소리였습니다. 제 모니터 속 위성 영상은 더 이상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프린스 은행 본점 앞 광장에서 시작된 분노의 불길은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상점들은 약탈을 우려해 일제히 철문을 내렸고 텅 빈 거리에는 타다 남은 타이어의 매캐한 냄새와 사람들의 절망이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습니다. 도시의 동맥이었던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생필품을 실은 트럭들은 도시 외곽에서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한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던 화려한 광고판들은 이제 총리의 웃는 얼굴을 소리 없이 반복하며 잿빛 하늘 아래 흉물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총리 관저를 비추는 위성 영상 속에서는 고급 관용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저는 그들의 다급함과 공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믿었던 중국의 자본은 국제금융망 속에서 얼어붙었고 의지했던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대사관은 기술적인 문제라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들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것과 같은 공포였을 겁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총리 관저에서는 밤늦게까지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내무부 장관은 군부를 탓했고 군부의 실세는 무능한 경제 관료들을 비난했으며 총리는 그들 모두를 향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부패의 연대는 외부의 충격 한 번에 이토록 허무하게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마이클이 커피잔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번에 그 경박한 조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모니터에 떠있는 푸놈펜의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앤드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건 단순한 금융 제재의 여파가 아니야.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지휘자가 누구인지 몰라. 저는 대답 대신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동향을 분석하는 화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저주라는 단어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모론처럼 치부되던 이야기가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한국을 조롱한 직후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평범한 시민들이 먼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 조용하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은 이런 일을 벌일 만한 배짱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마이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그게 바로 우리 워싱턴의 가장 큰 착각이었을지도 모르네. 우리는 늘 배짱을 항공모함의 숫자로, 능력을 미사일의 사거리로만 계산해왔지.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마이클의 반응은 워싱턴 전체의 반응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불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국방정보국의 고위 관계자조차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사이버 전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니 워싱턴이 받은 충격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캄보디아 정부는 가장 비열하고도 예상 가능한 수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로 초래된 국가적 재앙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가련한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가장 잔인한 도구로 그들은 납치된 한국인 연구원들을 이용했습니다. 캄보디아 시각으로 저녁 8시.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전자우편함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지는 캄보디아의 자유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죠. 영상이 재생되자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둡고 축축해 보이는 지하 공간. 20명 남짓한 한국인 연구원들이 벽을 따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들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총명함으로 빛나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생존에 대한 희미한 불씨마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 중 대표로 보이는 한 젊은 연구원이 카메라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는 이곳 캄보디아에서 저희 조국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경제 공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고 카메라 밖에서 누군가 윽박 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처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제발 저희를 구하고 싶다면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부당한 공격을 즉시 멈춰 주십시오.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곳의 무고한 국민들과 저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저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독히도 악랄한 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의 범죄를 한국의 경제 공격 탓으로 돌리며 인질들의 목숨을 방패 삼아 국제사회의 동정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를 잔인한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공격을 계속하면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정한 정부가 되고 공격을 멈추면 범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는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즉각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의 부패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신중론과 우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르몽드는 기술적 제국주의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런던의 BBC는 인질의 눈물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신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한국의 대응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미묘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유를 불문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분노는 이제 한국의 위험한 보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파놓은 교활한 함정에 국제사회가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냉철한 머리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해하고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제 가슴은 영상 속 연구원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연구소 소장인 앨런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네.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가 너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를 전해왔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하네. 민간인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서울이 선을 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다시 분석해주게.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이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인질범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은 미국의 외교적 입장마저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 제 분석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캄보디아 총리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생방송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모습은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슬픔과 고뇌에 빠진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눈가에 물기까지 머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자비한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 캄보디아의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국민들의 목숨마저 위협하며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에 인질들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성을 되찾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제연합의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무분별한 기술 폭력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의 연설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자신을 평화를 지키려는 선의의 피해자로 한국을 기술을 무기 삼아 약소국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의 호소는 국제사회의 양심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제연합대사는 중립국들을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대 기술 국가의 횡포에 맞서는 작은 나라의 외로운 투쟁이라는 감성적인 서사를 퍼뜨렸습니다. 국제연합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 뒤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거대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캄보디아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물러설 것인가. 그 어떤 선택도 상처뿐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질 영상이 공개된 후에도, 총리의 연설이 끝난 후에도, 심지어 국제연합의 안보리 소집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체념이나 무기력을 넘어 무언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대방이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고 들어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심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 서울의 그 정보원에게 먼저 짧은 전가를 보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들을 비난하고 있소. 대체 당신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몇 시간 동안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제보한 통신망에 다시 한번 짧은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메아리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법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 즉 뱅크런 사태와 인질 영상 공개, 그리고 국제연합 안보리 소집까지도 어쩌면 한국이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메아리를 울려 퍼지게 할 가장 완벽한 무대를 적의 손을 빌려 스스로 만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바로 그 무대를 말입니다. 국제연합 본부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세계 외교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마치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언론사들이 회의장 뒤편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마치 수백 개의 차가운 눈동자처럼 단상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힘의 균형이라는 낡은 저울이 완전히 새로운 무게추에 의해 교체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각국의 외교관들과 정보 분석가들이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얕은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국제분쟁 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진실을 가진 나라와 거짓을 방패로 삼은 나라 사이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과도 같은 의기양양한 태도였습니다. 며칠간의 여론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외무부 장관은 옆자리의 참모들과 나지막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자신들의 결백과 한국의 비인도적인 공격성을 전 세계에 공인받는 축제의 장이 될 터였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대한민국의 대표단은 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초조함도, 분노도, 심지어는 결연함마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그들 주위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단정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 침착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정말로 이 불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캄보디아의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쳐 들고 비장한 목소리로 세계를 향한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캄보디아는 지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무기 삼아 주권 국가인 저희 캄보디아의 금융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군인이나 정부기관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아이들, 그리고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한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무분별한 공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자국민들을 구출한다는 명목 아래 저희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명국가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국제연합이 추구하는 정의입니까? 저희는 단지 진실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납치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요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 대신 사이버 테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연설의 절정에서 회의장 대형 화면에 인질들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공포에 질린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눈에 서린 공포가 보이십니까?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무책임한 보복입니다. 저희는 국제사회의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디 이 야만적인 기술 폭력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더 이상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가 연설을 마치자 회의장 일부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중립국 대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공감의 빛이 서려 있었고 미국의 대사조차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턱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판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자신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한국을 잔인한 가해자로 만드는 데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의장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발언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국 대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반박자료 뭉치도 감정에 호소하는 원고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단에 선 그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깊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대표께서 제기하신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첫 마디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니.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직접 목격하시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진실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저 그것을 비출 무대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상 위에 꼿꼿이 선 채 의장석 뒤에 있는 거대한 대형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초, 20초. 숨막히는 침묵이 회의장을 짓눌렀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어깨를 으쓱하며 저것이 한국의 한계라는 듯한 조롱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사의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음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몸값은 얼마를 부를 생각인가? 너무 적게 부르면 저 거만한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너무 많이 부르면 국제사회의 의심을 살 텐데 말이야.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자국민들을 걱정하는 자애로운 지도자를 연기하던 캄보디아 총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 프린스 홀딩스의 회장이자 흑룡회의 실질적인 두목의 목소리였습니다. 총리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영상은 다 준비해두었습니다. 저 불쌍한 친구들이 한국 정부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영상 말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아, 감시 카메라는 각하의 지시대로 전력 문제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아주 좋아. 역시 자네는 믿음직스러워.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약속했던 항만 운영권 지분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네. 대화가 끝나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저열한 기술로 만든 가짜 음성 파일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라면 단 몇 초 만에 진위를 가려낼 수 있을 만큼 그 목소리는 명백히 총리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마이클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이 내뱉었던 거짓이라는 소리가 진실이라는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무부 장관의 비명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회의장 대형 화면이 깜빡이며 국제연합의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도에도 없는 캄보디아 정글 한복판의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실시간이라는 표시와 함께 정확한 위도와 경도 좌표가 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무서울 정도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확대되어 한 낡은 건물의 지붕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은 건물의 지붕을 그대로 투과했습니다. 그것은 열감지 영상이었습니다. 건물 지하 비좁은 공간에 수십 개의 붉은 인간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납치된 한국인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비밀이 지금 전 세계 외교관들의 눈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이 증거가 없다고 외쳤던 그 오만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연구원들이 갇혀있는 지하의 실시간 열감지 영상이 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새벽 작전 실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특수부대원들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의 유령처럼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은 소리 없이 건물로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낭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장 경비원들을 총기 없이 오직 제압 기술만으로 순식간에 무력화시켰고 복잡한 건물 내부를 마치 자신의 집처럼 막힘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지하 감옥의 철문을 폭파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화면 가득 공포에 질려있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 대원이 헬멧을 벗자 그 안에서 젊은 한국 군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웅크리고 있던 연구원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연구원들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며칠간 그들을 짓눌렀던 공포와 절망을 씻어내는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회의장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은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단 위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 대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이 차분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희는 주권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 주권 국가가 보호하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비호했던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협받는 자국민을 구출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금융 위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 위에 조명을 비췄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패의 벌레들이 스스로 놀라 빛을 피해 흩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듣고 보신 이 메아리들은 저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스스로가 만들어낸 탐욕과 기만 그리고 잔인함의 메아리입니다. 저희는 단지 그 소리를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증폭시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명명한 에코 체인버 작전의 전부입니다.
저희의 변론은 이상입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의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장의 침묵을 깬 것은 한쪽 구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였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박수는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몰락과 한국의 승리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경의였습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한국 대사의 마지막 말이 남긴 고요한 파문이 거대한 홀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방금 전 세계가 목격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의 잔상은 모든 사람의 망막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벌거벗겨진 수치심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화면을 응시하다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로 희미하게 퍼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의장의 망치 소리도 기자들의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각국 대표들의 탄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교적 언사를 지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경악과 경탄 그리고 일종의 해방감마저 뒤섞인 인간 본연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의 마이클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들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야.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어. 그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캄보디아 대표단은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불빛이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굴욕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회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몇몇 중립국 대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심지어 늘 냉소적이던 러시아 대사마저도 한국 대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국제연합의 복도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힘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이동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소식이 푸놈펜에 전해지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금융마비와 사회 혼란으로 들끓고 있던 분노의 도시에 국제연합 생중계는 마지막 남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지도자의 추악한 민낯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는지를 깨달은 시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었던 군중은 순식간에 수십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잃어버린 돈을 돌려달라는 애원의 팻말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국기를 거꾸로 들고 총리의 사진을 불태우며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를 몰아내자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함성은 지축을 흔들었고 그 거대한 분노의 물결은 총리 관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저 지하 벙커의 숨은 총리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라인은 끝내 응답이 없었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군부 사령관은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은 모래알처럼 힘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총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일부 군부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조차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캄보디아 국민이었고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가 거리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국이라는 존재는 이제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준 해방자이자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대위가 지휘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총을 땅에 내려놓자 그를 따르던 모든 병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군대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위대를 막고 있던 탱크의 포신이 아래로 향했고 병사들은 헬멧을 벗어 시위대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군대의 항복이자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총리는 관저 뒷문을 통해 비밀리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성난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검은 돈과 부정한 권력은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캄보디아에는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그들의 첫 번째 공식 성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깊은 사죄의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한국이 국제연합에서 공개한 증거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화 기록이나 위성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의 그림자 속에서 기생해온 흑룡회라는 거대한 범죄 제국의 내부 설계도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자신들의 묵인 혹은 무지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극비리의 아세안 특별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도 중국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상들과 특별 초청을 받은 단 한 나라의 대표단만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베트남의 총리는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 몸속에 독사가 살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며 자조 섞인 한탄을 했고 태국의 총리는 우리의 정보력과 기술력으로는 저 괴물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두의 발언이 끝난 후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표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이 주도하는 아시아 사이버 안보 동맹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의 제안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정상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기꺼이 그들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흑룡회의 조직원들과 자금 세탁 경로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속에 있는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2,4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10수년간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들의 비밀 은신처와 마약 제조 공장 그리고 불법 자금 창고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동남아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한 범죄 제국은 한국이라는 조용한 외과 의사의 메스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키워온 대리인이 몰락하고 자신들과 연결된 범죄 조직이 뿌리 뽑히는 광경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항해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증거들 속에는 흑룡회의 검은 돈이 중국의 일부 고위 관료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까지도 희미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문제에 섣불리 개입한다면 한국이 언제 그 희미한 증거를 선명한 칼날로 만들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눌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이 자본으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진실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힘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앨런 소장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새로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앤드류, 자네의 이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냈네. 펜타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나? 그들은 이 보고서를 에코체인버 원칙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더군. 21세기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교본으로 삼겠다면서 말이야. 그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략을 비난하며 재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앨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늘 그렇지. 힘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아. 하지만 한번 확인하고 나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하지. 이제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난리라더군.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 무렵 저는 제 조용한 사무실에서 세상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수많은 찬사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력 일간지는 총성 없는 혁명, 서울이 세계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영국의 한 경제주간지는 한국의 부상, 정직함이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다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찬사보다도 제 가슴을 깊게 울렸던 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모든 작전이 끝나고 거대한 화면에는 이제 평온한 대한민국의 기상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들을 지휘했던 5급 사무관은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요원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요?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죠. 내일 아침에도 처리해야 할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수해야만 했던 당연한 임무였을 뿐입니다. 그 거대한 힘을 휘두르고도 조금도 취하지 않는 저 담담함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의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20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국장을 가득 메운 가족들을 향해 달려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딸을 처음으로 품에 안아보는 젊은 아버지 연구원, 백발이 성성한 노모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아들 연구원. 그들의 눈물은 지난 며칠간 우리가 목격했던 그 어떤 거대하고 극적인 사건들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것이 예전처럼 절대적인 힘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무부나 국방부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해해야만 하는 저 자신과 미래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힘을 오해해왔다. 우리는 힘이 상대를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능력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조용한 나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회복에 있다는 것을.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능력, 어둠에 잠긴 곳에 빛을 비추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빠진 자국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는 능력.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힘의 정의이다. 그들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 영토를 정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위성을 쏘아 올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정복했다. 에코체인버 작전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깊고 선명한 메아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은 앞으로 오랫동안 그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돈을 요구하며 우리를 조롱하던 캄보디아 총리의 목소리가 UN 회의장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를 응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며 우리의 인내는 굴복이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자부심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이 통쾌함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캄보디아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결정적인 한국의 기술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